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의 혈관외과 고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관을 못 찾아서 고생이신가요? 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치료나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요. 흔히들 우리가 접하는 병원에 이제 가시면은 혈관 주사를 맞는 그런 거에 대한 가볍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릴렉스 하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료 분야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혈관외과라는 게 좀 외과에서 좀 세부 분야로 그리고 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 분야로서는 흉곽 안의 혈관들 그리고 뇌 안에 있는 혈관들 이외에는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지, 팔, 다리, 그리고 복부 동맥, 그리고 목에 있는 동맥까지, 그리고 정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목에는 이제 경동맥 질환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배에는 복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진료하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다리에는 이제 죽상동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혈관을 이제 협착을 시킴으로써 다리에 파행이 생기거나 다리 걷기가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다리에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정맥으로 가면은 이제 투석을 위해서 혈관 접근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하지정맥류에 대한 치료와 뼈만큼 이제 깊숙이 있는 그런 정맥에 대한 혈전증도 치료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좀 생뚱맞게 나왔는데 주사입니다. 이제 혈관 주사 중에서도 혈관에 놓는 이 주사들인데 일단은 입원을 하시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혈관을 잡게 되죠. 혈관을 잡는 과정들이 저희 의료진들한테는 항상 좀 당연한 일이지만은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이제 아프고 고된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접근로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잡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혈관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꼭 잡아야 하나요? 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저도 역시 아파서 입원을 한 경험이 있을 때 혈관을 이제 몇 번이나 옮겨 잡으면서 이것도 잡아야 되나 그런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혈관 접근은 혈관 주사를 왜 놓느냐? 먼저 기본적으로는 체열을 위한 목표가 있죠.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건강검진을 위해서 체열을 하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수액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약물들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응급 상황이나 수술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혈관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사는 이제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요. 꼭 약물 주입을 정맥 주사, 혈관 주사로 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피내 주사, 피부, 표피, 진피 사이에 놓는 이런 피내 주사, 그리고 피하 지방에 놓는 피하 주사, 그리고 근육에 놓는 근육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많은 약들이 이제 정맥 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맥으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기관이나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약의 그런 효율이 거의 한 100%에 이르러서 많은 약들이 그리고 응급 상황에 처한 약들 그런 것들은 정맥 주사로 꼭 놓게 됩니다. 혈관 접근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요.
1660년대에 이제 동물의 그런 피를 사람의 혈관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라인을 이렇게 잡은 것은 비단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발달하고 의료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현대의 모습으로 갖춰진 게 한 1950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잡느냐,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라는 원칙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원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로 사용하는 팔에 반대 팔에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시면은 왼손에 놓게 되고요, 잡게 되고요. 그리고 몸에서 먼 것부터, 그러니까 손에서 이렇게 요 윗팔 이렇게 이제 혈관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 여기 손목, 팔꿈치 이런 부분들은 피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손가락 전맥입니다. 손가락 전맥은 이제 쉽게 이제 보이지만은 혈관들이 작고 그리고 잘 그 카테터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전맥을 1차적으로 잡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는 중수정맥, 이게 손 등에 있는 정맥을 주로 잡게 되고, 요측피정맥, 이렇게 손바닥을 정면으로 했을 때 앞쪽 그리고 가쪽에 있는 것들이 요측피정맥입니다. 그리고 뒤쪽 그리고 안쪽으로 있는 게 척추피정맥이고요. 이 요측피정맥, 척추피정맥 모두 먼 곳부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팔꿈치에는 주정중피정맥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고 그 혈관의 사이즈도 큰데 여기는 접히기 때문에 체열 위에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목 바깥 정맥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리에는 다리 정맥들이 많은데 다리는 잘 막혀서 폐색이 오고 카테터를 부득이하게 빼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보는 이 혈관 접근이 하게 되는 그런 라인 모습인데요. 니들 바깥에 이렇게 플라스틱의 캐뉼라가 있고 그 혈관을 접근하게 되면 여기 이 빈 공간으로 피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캐뉼라라고 적혀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을 혈관 안으로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형태고요. 다른 형태는 그 바늘 안에 카테터가 있어가지고 바늘 안으로 카테터를 이렇게 밀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혈관을 천자를 하고 와이어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좀 긴 그 카테터를 넣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자를 한 그 통로를 따라 가지고 와이어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혈관을 잡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다시 빼거나 아니면 3, 4일 지나서 다시 잡을 때 환자분들이 또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찌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그 회진을 돌거나 환자분들을 만날 때 환자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찔러서 힘들다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헤파린이라는 약물을 혈전이 있으신 분들이 헤파린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하루에 4번 정도 이제 체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으시는데 아침에 만나면은 맨날 또 찔러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카테터 실패인데요. 카테터 실패는 예정된 적이 없는 그런 혈관 접근 카테터 제거를 의미를 하고요.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카테터에서 약물이 그 혈관 밖으로 이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혈관에서 빠져 있거나 혈관에 카테터를 넣은 게 감염이 되거나 그리고 카테터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꽤 그 확률은 높아 가지고요. 아무 그 건강하고 혈관이 좋더라도 그리고 혈관을 잡으시는 분의 실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5분 중에 1명은 이런 카테터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쭤볼 수 있죠. 안 막히고 오래 가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일단 이게 오늘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릴 그런 거는 이제 미드라인 카테터라고 하는데요. 미드라인 카테터는 이 안쪽에 있는 팔 안쪽 그리고 상완에 이제 여기 척측피 정맥이 있는데요. 척측피 정맥은 손목에서 이렇게 바깥쪽 안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주행을 하다가 팔꿈치를 지나서는 좀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천자를 한 다음에 다소 긴 한 8에서 한 12cm 정도 되는 카테터를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카테터 끝의 위치는 겨드랑이 정도 됩니다. 겨드랑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겨드랑이 정맥은 그 직경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유용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것 중 하나는 이제 다양한 약물의 주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체열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인 카테터의 가장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29일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는 이제 그 말초혈관 여기 잡는 이제 카테터는 한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면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드라인 카테터를 유지를 하고 잘 감염 관리를 잘 한다면은 최대 29일, 한 달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척측피 정맥은 이렇게 주행을 하고요. 이게 척측피 정맥이 가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그 기저질환이 많으시거나 그리고 노령이신 분들은 그 직경이 이제 아주 작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맥 주행을 따라서 흐르는 이런 그 중심 정맥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욕측피 정맥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척측피 정맥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완 위팔의 한 중간 정도를 찌르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 팔꿈치 같은 경우는 잘 접히고요. 그 상완의 이 정도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접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겨드랑이는 이제 습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없고 해서 이 상완의 중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소독을 하고 초음파로 그 척측피 정맥을 확인을 하고요. 초음파 유도하에 바늘로 펑처를 합니다. 바늘로 이제 천자를 합니다. 천자한 그런 바늘을 따라서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요.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천자한 그 바늘을 빼고 카테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 필요한 도구라고 하면은 그 초음파 정도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 침실에서도 침상 바로 옆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초음파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미드라인 카테터로 어떤 약물들이 주입이 가능하냐라고 하시면은 많이 이제 항생제 그리고 비경관 영양 수액 그리고 독성이 강하지 않은 항암제까지 드릴 수 있고 진통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투압 높은 약물, 그 삼투압이 높은 것들은 그 비경관 영양 수액 중에서 그 중심정맥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비경관 영양 수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미드라인 카테터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발포성 약제, 자극성 약물 이것들도 다
그 독성이 강한 항암제 종류라서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그 겨드랑이 정맥을 이제 자극을 해서 겨드랑이 정맥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미드라인 카테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미드라인 카테터는 어떤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치기간이 한 6일 이하다. 이 말은 입원 기간이 좀 짧다는 말이죠. 입원 기간이 짧은 환자분들이 이제 배인 상태가 좋고 아주 혈관이 육안적으로 잘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초혈관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 혈관이 좋은데 저는 이제 미드라인 자주 찌르는 게 싫으니까 미드라인 카테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드라인 카테터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에 자극을 주는 거고 나중에 그 혈관을 못 쓸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좋은 상태라면은 불편하지만은 그 말초혈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혈관이 좋지 않다, 육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몇 번 접근을 했음에도 전혀 이제 혈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미드라인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초음파에 미드라인 카테터를 집어넣습니다. 거치기간이 길다, 뭐 최대한 4주까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면 미드라인 카테터를 넣고 저희 환자나 외과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미드라인 카테터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드라인을 이제 한 달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심정맥관, 뒤에서 설명드릴 PICC나 아니면 그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면 케모포트를 삽입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미드라인 카테터가 만능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드라인 카테터는 만능은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을 이렇게 삼투압 높은 약물, 발포성 약제, 자극성 약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약들은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중심정맥관으로 주입을 하는데요. 쇄골화 정맥으로 이제 심장 근처에 위치를 시키거나 목 안쪽 정맥을 통해서 그 심장 근처에 카테터를 위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심정맥관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정의가 카테터 끝이, 그러니까 그 도관의 끝이 심장 근처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목에 카테터를 잡거나 아니면 쇄골 밑에 그렇게 카테터를 잡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응급 상황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고용량의 약물이나 삼투압 높은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목적이고 1에서 3주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좀 더 긴 기간 동안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PICC를 하게 되는데요. PICC는 미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완에서 척추피 정맥을 통해서 긴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 근처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 길이는 한 40cm 정도 되고요. 초음파는 물론 그 엑스레이 유도하에 이제 많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말초 정맥으로 삽입을 하지만 심장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6개월까지 유지가 가능하고요. 케모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리평입니다. 그 피부 안에 피하 지방 밑에 그 포트 같은 것들을 심어 가지고요. 이쪽으로 그 항암제나 그런 것들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1년까지 그리고 그 이상 또 이제 감염이 없다면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포성 약제 그리고 자극이 심한 약제들, 주로 항암제들 그런 것들을 투여할 때는 케모포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혈관 접근에 대해서 그런 몇 가지 방법과 그리고 미드라인 카테터 같은 경우는 소개된 지는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 의료진들이 그 친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원내에도 그 가천대 길병원에도 이런 미드라인 카테터를 홍보를 하고 제가 이제 많이 그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많은 좋은 경험들도 있고 환자분들의 좋은 피드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해필리 에버 애프터 분이 그 혈관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그 혈관이 이제 어떤 혈관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척추피 정맥이 손상되면 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드라인 카테터를 이제 척추피 정맥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외부 물질이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혈관에 이제 오래 거치를 하게 되면 혈관에 그 좁아질 수도 있고요. 혈관에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다음에 접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처음 그 접근으로 그 척추피 정맥에 미드라인 카테터를 넣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요. 혈관이 괜찮다면 손등부터 상완, 그 팔 그리고 상완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혈관염은 꼭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 수치 검사에서 16이었고 3개월 뒤 검사는 10일이었습니다. 결과 보러 가거나 검사하러 갈 때는 항상 호전된 상태에서 가는 거라 보여지는 부분이 미세하다 보니 조직 검사는 계속 보류했습니다. 혈관염 증상은 생긴 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대학병원이다 보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혈관염이 그 어떤 상황에 생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주사 이제 혈관 접근을 했던 그 혈관에서 이제 혈관염이 생겼는지,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나이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그 건강한 성인이고 그 기본적인 혈관에 그냥 혈관 주사를 꽂았던 자리에 혈관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치 검사가 16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염증 수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혈관염은 기본적으로는 조직 검사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적으로 그 카테터를 그 꽂았던 자리와 그렇게 혈관염이 생긴 거기를 만져보면 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게 이제 점점점 풀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딱딱하게 생긴 것들이 밖에서 만져지기 때문에 꼭 조직 검사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혈관염 증상은 일반적으로 보는 저희가 이제 혈관염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질문에는 말씀하신 이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영진 님이 그 자주 주사 맞는 혈관은 약해지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자주 주사 맞는 그 혈관은 단순히 이제 체열만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혈관이 손상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체열에도 체열을 뭐 매일 하냐, 그리고 뭐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느냐, 뭐 그런 것도 다르긴 한데 체열만으로는 혈관이 뭐 약해지진 않고요. 카테터를 이제 혈관 접근을 해서 카테터를 이제 계속 오래 넣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넣거나 그러면은 혈관에 협착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이제 그 딱딱해진다고 하죠. 혈관이 그렇게 딱딱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로 이제 각종 다양한 약물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액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 벽에 그런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류가 이제 흐르는 그런 그 속도, 혈류 속도보다 그 수액이 주입되는 그 속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그런 스트레스가 가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주입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그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이제 혈관 접근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하게 되면 그 혈관은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다음에 접근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미드라인 카테터는 혈전이나 색전 관리에 유리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미드라인 카테터 끝은 여기 그 겨드랑이 정맥, 그 두꺼운 정맥에 있기 때문에 카테터가 막히는 이유는 그 카테터 끝이 위치하는 그 혈관의 그런 그 직경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 카테터 끝이 위치하는 혈관이 작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드라인 카테터는 겨드랑이 정맥의 끝이 위치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정맥은 크고 카테터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카테터로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히는 경우는 크게 없죠. 그래서 감염 관리만 잘 되고 그리고 그 간호의료진의 그 카테터가 이제 자주 생리식염수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면은 크게 이제 막히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심장이나 뇌 이외 다른 부위의 동맥에 콜레스테롤 등 협착이 심해서 아예 혈관 자체를 열어 제거하는 수술도 혈관외과 담당인가요? 네, 이 혈관 자체를 열어서 이제 그 동맥경화 된 그런 죽상을 제거를 하는 경우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여기 다리 쪽에 하지 쪽인데요. 하지 쪽에 이제 수술을 하고 있죠. 하지 쪽에 이제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혈관 자체를 열어서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거의 혈관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술이라면은 그 풍선으로 부풀리거나 아니면 스텐트를 넣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예상될 때는 아예 수술로 들어가서 그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죽상을 이제 걷어내는 그런 걸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하면 혈관 보인다던데 맞나요? 네, 이건 일부 맞습니다. 그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근육으로 그 혈류량이 많이 가게 되고요. 혈류량이 많이 가게 되면 돌아오는 양도 많은데 그 돌아오는 데 관련되는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혈류량과 관계된 게 정맥이거든요. 그럼 정맥에 혈류량이 많다 보면 정맥이 이제 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체지방이 좀 감소를 하면서 혈관에 전에는 안 보이던 혈관들이 더 돋보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팔 운동하면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나요? 체열 때마다 혈관 안 보인다고 여러 번 찔립니다. 혈관 터져서 멍도 잘 듭니다. 팔 운동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요.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체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열은 주로 여기 접히는 부분 이쪽에 하거든요. 이쪽은 좀 혈관이 크기 때문에 이 큰 혈관은 운동으로서 이제 혈관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혈관이 커지는 게 그렇게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하는데 혈관이 없어서 힘들다. 그거는 이제 혈관 자체가 좀 깊이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가 좀 작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팔에 있는 혈관들,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그리고 혈류량이 증가를 하면은 좀 많이 커질 수는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혈관이 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단순 혈압 말고 이런 혈관 자체의 탄력성 검사하는 영상 기계가 따로 있나요? 이때 말씀하시는 혈관은 동맥 혈관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맥 혈관이 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것은 맞습니다. 혈관이 이제 질병이 있을수록,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을수록 딱딱해지고 탄력성은 떨어지게 되죠. 저희가 이제 하지의 동맥경화가 있을 때 이제 다리의 혈압을 재게 되는데요. 팔의 혈압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팔의 혈압에서 다리의 혈압이 비율이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것들이 정상인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하지로 혈류 흐름이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해서 비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시행을 할 때 이제 검사 결과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0.9에서 1.2 정도가 정상인데 한 1.4, 1.5 심지어는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딱딱하고 이제 칼슘이 많이 석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잡기 힘든가요? 네, 비율로 보면은 이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제 혈관들이 이제 많이, 소위 말해서 많이 숨죠. 혈관들이 아무리 이제 토니켓을 감아도 혈관들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너무 약하거나 잡으면 바로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 들수록 혈관 잡기 힘든 경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혈관외과 개원이 쌤 또 있나요? 네, 저희 개원이 선생님들도 이제 활발하게 개원이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진료 보는 영역은 투석을 위한 혈관 접근로, 그걸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지정맥류도 많이 진료 및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혈관외과는 흉부외과와 좀 겹치나요? 대학병원 영역에서 말씀드리면은 대학병원이든 개원이든 좀 겹치는 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랑 이제 진료 분야들이 많이 겹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드라인 카테터는 어떤 질환에 쓰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이제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헤파린이라는 약물을 쓰는 경우에 이제 6시간마다 그 헤파린의 그 적정 농도가 있는지 그런 그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6시간마다 체열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팔에는 그 헤파리는 약물을 계속 주입을 하고 미드라인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그 헤파린을 쓰는 그 시간 동안 그 여기서 이제 체열을 하게 되면 6시간마다 체열을 위해서 새로 이제 혈관을 찌르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파린을 쓰는 기간도 한 6일, 7일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헤파린을 쓰고 그리고 계속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드라인 카테터를 공고해 드리고 놓고 있습니다. 어, 5살 딸도 탈수로 입원했는데 주사 5, 6번 찌르니까 간호사 쌤한테 선생님 나빠요 하며 울더라고요. 선생님들 주사 잡냐고 항상 고생이시죠. 네, 제가 소화는 진료는 하진 않지만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텐트 시술도 하시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동맥이든 상지동맥이든 필요하면은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혈관외과는 그 혈관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혈관 내 접근을 해서 혈관 성형술이라고 하죠. 그 풍선으로 부풀리거나 스텐트를 넣거나 그런 시술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하지정맥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이것 때문인지 냅두면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래 서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오래 서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지정맥류가 이제 있고 증상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래 서 있으면 뭐 다리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 너무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 붓는다, 뭐 잘 때 쥐가 난다, 가렵다, 뭐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정맥류가 이제 다리에 정말 꾸불꾸불한 게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아무런 증상도 호소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다리 하지정맥류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없어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그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치료 및 수술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증상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미용상으로 보기 싫으실 때 그럴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래 서 있어서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불편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혈관외과를 방문하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냅두면 안 좋을까요? 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면 더 안 좋을까요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리의 색깔 변화도 좀 올 수 있고요. 그 상처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많이 진행될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증상이 불편하실 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 같은 것보다 아픈가요? 통증 궁금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근육 주사는 흔히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해열제를 엉덩이 근육 주사로 아마 맞으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백신 맞을 때 이 옆
이 팔 위에 이 근육에 맞게 되는데요. 이것도 다 근육 주사입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피하 주사 같은 것보다도 아픈가요? 이건 본인이 통증 느끼시는 것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어느 근육 주사가 아프다, 피하 주사가 아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리에 튀어나오진 않았고 허벅지에 그 정맥이 튀어나오진 않았고 피부 표면에 보라색이나 파란색 아주 얇은 혈관들 보이는 것도 하이정맥류 초기인가요? 네, 그 하이정맥류에는 이제 그 단계를 매겨 놓은 게 있는데요.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라색, 파란색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그 거미줄처럼 흩뿌려 놓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그 하이정맥류 초기일 수 있는데요. 하이정맥류라고 하면은 이제 정맥의 흐름이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역류하는 것인데 그 역류가 동반이 안 되어도 그런 얇은 혈관들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얇은 혈관들이 보여도 하이정맥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정맥류로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죠. 다리가 아프시거나 그리고 많이 튀어나오신 그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서 미용적으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얇은 혈관들 보인다고 해서 꼭 하이정맥류 초기는 아닙니다. 손등에 링거 주사 맞고 난 다음 켈로이드 같은 게 생겼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아이고, 그 이제 켈로이드라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상처 회복이 될 때 정상적인 그런 상처 회복보다 더 이제 그 조직이 더 많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불룩 튀어 올라오는 그 정상적인 그런 피부보다 조금 더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들은 대부분은 이제 상처가 나거나 아니 그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수술한 자국 그런 쪽에 이제 켈로이드가 생기는데 주사를 맞고 켈로이드가 생길 정도면은 켈로이드가 생기는 그런 그 경향성이 좀 꽤 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켈로이드가 이제 잘 생기는 것을 꼭 의료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혈액투석은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네, 혈액투석은 그 일단 신장 말기 신부전 환자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들이 이제 몸에 노폐물을 콩팥에서 걸러주지 못해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희귀난치병이라고 해서 그 코드를 따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미드라인 카테터는 급여되나요? 네, 그 급여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게 많지는 않아서요. 웬만하면 급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드라인 카테터는 실제로 며칠 정도까지 사용하시나요? 최장기간 길게는 한 달 넘게도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한 달 넘게 사용은 가능은 하고요. 그 입원 기간이 이제 한 달 넘게 사용한다는 거는 입원 기간이 한 달 이상 그 입원해 있는 경우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미드라인 카테터를 놓고 한 달 이상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보름, 한 20일 정도에 이제 잘 빼고 퇴원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미드라인 카테터를 그 놓고 있고요.
어, 원칙적으로는 한 달 정도지만은 조금 더 사용은 가능합니다. 투석을 진행하면 온몸에 피를 전부 빼낸 후에 새로운 피를 넣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온몸에 피가 빠졌을 때 환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전신 마취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 조금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 온몸에 전부 빼낸 후에 새로운 피를 넣는 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빼면서 그 넣는 양을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빼고 이제 그 걸러진 그 노폐물이 제거된 그 피를 넣는 그런 그 속도를 맞춰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그 투석하는 과정에서 가끔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 혈압 떨어지는 거는 이제 투석기로 혈류가 이제 나가고 돌아서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까지 그 혈류량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만 지나면은 들어가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병상에 계시면서 투석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석하실 때 뭐 한 3, 4시간, 기본이 한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으시고, 오전에 오면 점심때 끝나거나 점심 후에 오시면은 뭐 대여섯 시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혈관 관련 질문입니다. 예전에 아파서 링거 주사를 자주 맞았어요. 손등 혈관이 아주 곧게 튼튼했던 편인데 주사를 많이 맞다 보니 곧았던 혈관이 보기 안 좋게 휘고 모양이 아주 달라졌어요. 원래 주사를 오래 맞으면 이런 건가요? 안 예쁜 도드라진 혈관도 치료해서 예쁘게 바꿀 수 있나요? 그 혈관 자체에 이제 주로 이제 정맥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일관성 있게 휘지 않고 잘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동맥벽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정맥벽은 동맥병에 비해서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혈류량이 그렇게 동맥의 혈류량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약한 혈관벽에 천천히 흘러가는 혈류가 지나가면 좋은 혈관이라도 그렇게 이제 휘게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연령이 나이가 이제 드실수록 그런 경향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링거 주사를 맞은 것과 그리고 손등 혈관이 이제 휘는 그런 것들은 관련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안 예쁜 도드라진 혈관도 치료해서 예쁘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예쁜 도드라진 혈관 자체를 이제 올바르게 피인다는 것이 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을 하나하나 좀 박리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용상으로 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혈관외과에서 백혈병 환우들 골수이식 수술도 진행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골수이식 수술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저희 혈액내과, 네, 혈액내과나 종양내과 그런 대학병원 그런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ICC 시술하고 최대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PICC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ICC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대표적이냐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수액 치료나 아니면 항생제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더욱 이제 그 혈관이 없어가지고 시술하러 대학병원에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PICC를 삽입을 하게 되면 과면 관리만 잘한다면 6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질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외부 물질이 카테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외부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균이나 감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터를 관리를 할 때는 그 카테터 삽입한 그 카테터가 이제 들어간 그런 곳은 그 멸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이제 투명한 테이프들을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빨개지는 그런 이제 감염 그 사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요즘에는 그런 투명한 그런 것에 그 소독제 같은 성분들도 같이 묻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때는 감염을 좀 최소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물질 같은 경우는 그 관리를 잘 한다면 그렇게 크게 들어갈 염려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같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이제 그 혈관 접근이죠. 그 항상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체열을 하러 가신데도 항상 이제 혈관 주사를 맞는 게 그 많이 곤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질병이나 뭐 치료 이런 것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